예, 안녕하세요. 민주진영 JYP 박진영입니다. 제가 원래 이 방송을요, 방구석 1년이라는 영화 프로 아세요? 그것처럼 저도 장성규처럼 파란 트레이닝 입고 대충 이제 반누운 자세로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은 진지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좀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처럼님, 반갑습니다. N길버트님, 알로에님, JTBC 맞아요. 방구석 1년 맞죠? 네. 찾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동형 TV 끝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동형 TV 월요일 날 나가면요. 제일 좋은 게 그 주간에 이슈가 될 것이 뭔지를 딱 정리해서 줘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어쨌든 주제가 많이 나오니까 월요일 밤에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11시에 하게 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이재명 대표 원내교섭단체 연설 들어보셨죠? 핵심이 무슨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알고 보면 내가 대통령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정책 이야기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 포기 정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포기했으면 국민을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당시 윤석열과 겨루었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진실로 국민의 대통령 아닌가요? 저는 오늘 뭐 그런 느낌으로서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들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고 자 올려주고 계십니다. 원래 원내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건요, 국회의원이 20석 이상인 정당을 원내교섭단체라고 합니다. 그 당의 대표가 합니다. 그 당의 대표가 하는데요. 보통 원내교섭단체 대표 그러면 원내대표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당대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내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등록되는 의원들의 대표로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연설을 한 겁니다. 지난 2월 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로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원내교섭단체 대표라는 것은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고 당대표가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대표는 뭔지 아세요? 당대표는 선관위에 등록하는 대표입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잖아요. 자, 그럼 국회법이 위겠어요? 선관위에 등록하는 게 위겠어요? 당연히 선관위에 등록하는 것이 위지요. 당대표가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교섭단체 대표도 당대표가 하기도 하고 원내대표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못할 때도 있어요. 당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 옛날에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를 했어요. 그때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못했습니다. 연설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원내대표가 현재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권,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권한들이요. 법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규에, 국회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규에는 다 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의로 원내대표가 정해서 줬던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당대표가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관행적으로 원내대표가 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 배분권, 상임위원장 추천권을 당 지도부,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가지고 오자. 라는 이야기를 늘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법의 정당성에 취지에 더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내정당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왜 원내대표가 생기고 원내정당이 된지 아세요? 과거에는 총재가 있었잖아요. 총재.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이회창 총재, 총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그냥 장기판에 말부렸듯이 막 부려먹었던 거예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있었던 권력을 의원들 300명에게 좀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를 만들자 해서 원내정당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그 전까지 원내 총무였던 것을 원내 대표라고 붙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총재 없잖아요. 정당에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00명의 귀족정이 된 거예요. 귀족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권력이 나눠졌습니다. 귀족 정당하면은 권력이 나눠지면 뭐가 해야 됩니까? 민중정이 와야 되죠. 민중정이 정당에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이다라고 정당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쉽습니다. 제가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 책이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에 여기는 유시민 장관이 쓴 책이에요. 유시민 장관이 쓴 독일 사회민주당이라는 책인데요. 왜 이 책 한 권이면 끝나느냐? 전 세계의 모든 정치학자들이 독일 사회민주당이 정당이 가장 조직적이고 이론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당원의 권리부터 해서 토론을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 권 정도면요, 우리가 민주당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당분간 우리가 당원민주주의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서두로 말씀드렸고요. 이재명 대표 연설 해설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 포기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 뭔지 아세요? 이 정부에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실질적 대통령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몰아내라. 라는 밑자락을 까신 거예요. 근데 당대표는 최종 결정권자고 최종 방향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급하게 그런 말 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야기 있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지금 언론에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당 내용입니다. 이 정도 해석은 아마 다 그런 유튜버나 이제 평론가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불체포 특권 안 쓸 거니까 이제 반명들 눈치 안 볼 거야. 당신들 때문에 휘둘릴 일이 없어. 나 그런 일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을 혁신의 대상으로 보고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합니다. 혁신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기득권들,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나는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을 시작하겠어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대외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또 한편을 보면은 투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 포기 정권과 끌어내릴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처럼 퇴진이라든가 탄핵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겁니다. 다시 불체포 특권 들어가 볼게요.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면 대통령은 뭘 내려놔야 될까요? 사실 대통령도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국회의원보다 대통령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요. 국회는 300명이라는 대규모의 하나의 집합명사입니다. 알고 보면 동격입니다. 대통령이 높고 국회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관습적으로 왕정국가를 오래 겪었다 보니 대통령이 높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최소한의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부권 이야기 나오면은 어떤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이제 만든 겁니다.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끝장 보겠다라는 하나의 자락이 깔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뭡니까? 김건희 특검 가면은 윤석열 끌어내리겠다. 그런 이야기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는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라는 정치적 의미를 숨겨둬 있어요. 뭘 숨겨뒀다고요? 과감하게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라는 겁니다. 국민 포기 정권이잖아요. 국민 포기 정권이면은 당연히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애들러서 오늘 그런 표현들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표가 후쿠시마 핵 폐수라고 이야기했죠. 정확한 명칭은
이해찬 전 총리의 표현처럼 저준이 핵 폐기물입니다. 저준이. 고준이, 중준이, 저준이가 있는데 저준이 핵 폐기물입니다. 자, 핵 폐기물을 방류하려고 하는데요. 국회 결의안 채택해야 됩니다. 국회 결의안 채택해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탄핵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 놓으면요. 이게 경고가 됩니다. 이 선은 넘지 마라. 국회 결의안만큼은 들어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국회 결의안을 안 들으면 어떡해? 끄집어 내릴게.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휴전선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경고방송 하지 않습니까? 자, 넘어오면 사격하겠다. 넘어오면 사격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 이 선을 넘어오면 사격하겠다. 이 선을 넘어오면 퇴진시키겠다. 이 선을 넘어오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서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찬성한다면 끌어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친명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속뜻을 이해한 최고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곧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막 떠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신문 보고 평론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열몇 번씩 국회의원들하고 통화하잖아요. 토요일날 촛불 집회 끝나고 국회의원들하고 맥주도 한잔 했잖아요. 다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가야 됩니다. 일본 갈 준비 아마 제가 알기로 시작했을 겁니다.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축구는 월드컵인데 법은요, 국제법보다 국내법이 중요해요. 국제법은 영어로 트리티라고 합니다. 조약입니다.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쳐들어와서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일본에 군대 파견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야? 국내법이 우선인 겁니다. 국내법이 우선, 국내법이 우선. 그러면 일본의 여론을 움직여야 되고 일본의 정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많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당도 만나고 일본의 시민사회도 만나고 일본의 언론도 만나서 한국민들이 윤석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우리 처음처럼님 글 잘 다셨네요. 일본은 돈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원전이 폭파된 적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2차 대전 때 폐망할 때도 원자폭도 맞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거를 망각의 강에 던지기 위해서 억지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본에 가는데 국회의장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갔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사관이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에 갔는데 도와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거 통일통위 상임위 열어가지고 아주 크게 따져야 됩니다. 자, 따지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국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외교와 국회 간의 외교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개의 정당이 갈 때는 국회의장실에서 도와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데려가면 됩니까?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데리고 가면 되지. 모시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용해인 의원 데려가면 두 개의 정당이 가는 겁니다. 국회에 등록된. 그러면 국회에서는 의원 외교를 해서 도와줘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준비해서 후쿠시마를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용해인 의원이 정말 훌륭한 의원 같아요. 이럴 때 진짜 늘 큰 도움을 주는 분인 것 같아요. 용해인 의원을 데리고 와서 공천 줄 필요는 없고, 저는 용해인 의원이 나가고 싶어 하는 곳에 민주당과 공동으로 경선하든가 연합 공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용해인 의원이 혼자 저렇게 했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 기득권 의원들한테 또 치는 것보다 혼자 자유롭게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왜 암묵적 침묵을 하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미국하고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남태평양에서 핵실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 지금 태평양에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전 마피아가 있듯이 일본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고 미국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고 프랑스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고 영국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마피아들끼리의 암묵적인 국제적인 연대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잘못했다고. 그 이야기 뭡니까? 원전 마피아에 자기는 포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적인 거예요, 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 마피아가 전 세계적이듯이 원전 마피아도 당연히 전 세계적입니다. 이거는 저기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오늘 연설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큰 꼭지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워라. 그 이야기 하신 거고요. 세 번째, 당내의 기득권들 그냥 두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될 거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죠. 야당은 뭐 해야 된다? 투쟁, 혁신, 비전. 이 세 개를 보여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투쟁하자 이야기했죠. 국민 포기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자 이야기하고요. 당내 혁신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비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소득 이야기했고요. 추경 35조 이야기했고, 반도체 이야기했고, 주거 이야기했고, 알리백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연설처럼 들으셨죠? 그죠? 대통령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든 국정 전반에 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기본소득과 추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이재명다운 공약이 기본소득이고 한국 사회의 복지, 경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바꾸는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경도 중요합니다. 추경이 이제 35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단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의회정부라고. 의회정부. 자, 왜 의회정부라는 표현을 드리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정부 노릇 못 하잖아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국민이 뽑은 사람이 행정부 권한을 줬는데 일을 못 한다. 그러면 국민이 뽑은 또 다른 집단이 어디입니까? 국회가 정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정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때로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라도 설득해서 의회정부 형태로 의회가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하신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은 의회정부 선언이에요. 윤석열 정부 망했기 때문에 의회가 정부 역할을 하는데 알고 보면 대통령은 나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힘에 국민을 생각하는 의원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캐비넷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뭐 이해가 됩니다. 원래 그 행정부가 제대로 일 못하면 국회가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헌법책 찾다가 못 찾았는데 헌법책이 이 책이 한번 보자. 이게 그래도 한 80페이지 가까이 되네요. 헌법책은 20, 30페이지도 안 돼요. 20, 3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헌법이 133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133조인데 앞에 전문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왜 그러냐 하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거든.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국회 분량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행정부보다는 국회다라는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로 보시면요. 정부가 독재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국회가 독재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군사정권 시절에도 국회는 행정부와 싸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저희가 몸싸움까지 하면서 국회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실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국민을 대의한다는 근본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도 많고요. 숫자도 많고 대통령 하나잖아요, 저기는. 다만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핵심 기구는 국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리고 어디서 좀 공부하면 돼요 그러길래 그 정치학 개론에 다 나오는데 좀 재밌게 보시려면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있잖아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거기 보시면은 그거 재밌게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거거든. 우리가 하고 있는 국회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로마의 민회에서 온 거예요. 민회. 원로원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원로원에서 왔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원로원은 상원이에요. 세너트. 그래서 미국의 상원은 세너트라고 해서 원로원 했던 명칭을 그대로 써요. 국회는 어셈블리. 영국 같은 걸 팔리아먼트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상원과 하원 이게 두 개로 이제 같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는 국회가 행정부의 역할까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하나 제가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빠뜨려버린 거 있는데요. 중국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중국 그 싱하이밍 대사 만난 거 가지고 당대표가 국장급 만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은 국장급한테 비판도 했잖아요. 국장급하고 싸우는 사람인데 뭐 그런 말을 자격이 없죠. 그 전모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야유를 퍼붓고 했는데요. 그거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도 2명이 가려고 했대요. 가려고 했다가 일정이 어그러져 가지고 안 간 거래요. 이게 국회 행사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산은 중국에서 다 된 거예요. 윤석열처럼 자기 돈 내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기시다한테 살살살살 거리는 이런 행동만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에서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중국도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중화민족주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매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이제 동양식 그 전제주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생긴지 아세요? 중국에서 생긴 말이에요. 유럽에는 원래 왕이 없었어.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근데 진시 황제의 이야기가 로마에 전해져가지고 왕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생긴 거예요. 우리 아는 뭐 짜르, 카이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보면은 중국의 전통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생긴 거예요. 독재의 원래 원조가 중국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라는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태행성이라든가 이 민중의 이 기본권을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이야기할 때는 늘 전제적으로 이 정권이 국민의 시민권을 짓밟는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깔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들이 지금 우리를 친북 프레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 프레임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비판적 입장을 가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하는 것들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잼님이 시진핑을 만나도 저들은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제가 글 올린 거 보셨죠? 아예 회피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중국에 대해서 변명하고 물러서 버리면은 저들의 프레임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실용적인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나고 그 이재명 대표를 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잊어버려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평생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남북 평화협력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똑같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이게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미지상으로 내가 대통령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의 국회의원들과 최고위원 지도부들에게 퇴진이라는 말 나와도 되니까 싸워라. 라는 신호를 보낸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당내 혁신 문제에 자, 비명들, 비주류들 이제는 내가 체포동의안 문제에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 당신들도 맛 좀 봐라.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혁신은 결국은 누군가를 자르는 겁니다. 잘라야지 국민들이 감동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사람이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 때 질로틴이라는 사람 시켜서 단두대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혁명가였거든. 결국 자기도 단두대에 목이 잘려요. 혁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억울한 피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가 철철 나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는 형식과 절차입니다. 공화를 위한, 공공선을 위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공천은 뭐다? 50명, 60명 기득권들을 잘라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그냥 여론조사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들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들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쉽지만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등장에 보탬이 됐던 사람들도 정치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일단 그만두시게 한 이후에 공천률을 50대 50으로 하든지 뭐 70대 30으로 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님의 연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답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우님, 아무튼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야, 우리 이상민 의원은 참 할 말 없습니다. 자, 정말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걸러내고 시작하자. 이게 정답입니다. 먼저 걸러내고 정답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 공천 혁신이 제일 잘 됐던 게 누구야? 박원순 시장님의 낙천 학생운동 본부였잖아요. 그때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되면은 수요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